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업이죠. 대표적인 K푸드 기업 농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농심의 현재 사업 현황부터 시작해서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좀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농심하면 라면이죠.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육개장, 사발면까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그 막강한 기존 라인업에 더해서 최근에는 좀 재미있는 신제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신라면 툰바라고 그 신라면 특유의 매운맛 있잖아요. 그걸 약간 크림 파스타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젊은 층들한테 반응이 꽤 좋고요. 아, 그건 저도 먹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농심라면이라고 해서 약간 레트로 느낌으로 예전 제품을 다시 내놓기도 했고, 여름에는 배옹동 칼빈면이라고 해서 배옹동 브랜드인데 면을 칼국수면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비빔면 시장에 좀 새로운 컨셉으로 도전하는 거죠.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미국, 캐나다, 일본, 오세아니아 이런 곳들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서요. 신브랜드 같은 프리미엄 제품군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심에게 라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5년 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라면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84.6% 정도를 차지합니다. 와, 84.6%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정말 압도적이죠. 특히 신라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60%나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해외 매출액 추이만 봐도 2021년에 한 4,200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이게 7,100억 원까지 꾸준히 늘었어요. 와,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나요? 지역별로 보면 역시 미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약 5,33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걸로 추정되는데요. 5천억이 넘게 미국에서요? 네, 다만 이제 이 수치는 미국 현지 법인 같은 연결 자회사 매출이 다 포함된 거라서요. 농심 본사가 직접 수출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라면 다음에는 역시 스낵을 빼놓을 수 없죠. 새우깡, 바나나킥, 칩포테토, 꿀꽈배기, 양파링 이것들도 정말 국민 간식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낵 시장은 라면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뭐냐면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나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농심도 좀 고부가 가치 제품이나 기능성 제품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최근에 나온 메론킥이라든지 아니면 한때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먹태깡 고추장 마요 맛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맛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매출 비중으로만 보면 스낵은 2025년 반기 별도 기준으로 한 14.2% 정도거든요. 라면에 비하면 아직은 좀 작죠. 그렇군요. 해외 수출은 어떤가요? 스낵도 많이 나가나요? 스낵 수출 비중은 전체 해외 물량 중에서 한 7.8% 정도 수준이고요. 보고서상으로 보면 반기 스낵 수출액이 한 153억 원 정도 됩니다. 라면에 비하면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더 키워나가야 할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음료 사업 쪽은 어떤가요? 백산수나 웰치스, 카프리선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료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심 내에서도 매출 비중은 2025년 반기 별도 기준으로 보면 한 3.4% 정도로 좀 낮은 편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사업 부문이 있나요? 네. 그 외에 이제 켈러그 시리얼이나 추파춥스 사탕처럼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기타 부문이 있는데요. 이점 매출 비중이 반기 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3.5%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매출 할인이 적용되기 전 금액 기준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농심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특히 요즘 K푸드 열풍인데 해외에서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확실히 K푸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농심 브랜드 인지도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재밌는 게 지난 1년간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요. 신라면 툰바 검색량이 무려 4배나 늘었고요.
4배나요? 네. 그리고 신라면 자체 검색량도 최근 3개월 동안 한 30%나 늘었어요. 미국 아마존에서는 2분기에 신라면 툰바 매출 순위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와, 반응이 뜨겁네요. 실제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라면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57%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니까요. 57%? 거의 독보적이네요. 네. 다만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는 스낵 시장 점유율만 나와 있는데 그게 닐슨 데이터 기준으로 2025년 반기에 32.6%입니다. 스낵도 꽤 높군요. 미국 시장은요? 미국 라면 시장에서는 일본의 마루찬이라는 회사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점유율은 한 25% 정도 됩니다. 아, 미국 대선 2위군요.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라면 쪽은 특히 그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엄청나잖아요. 스낵 쪽은 또 오리온이 강자고요. 맞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의 약진이 농심에게는 좀 큰 자극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경쟁 상황 속에서 농심은 특히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기반 다지기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의 농심 유럽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건데요. 이걸 거점으로 해서 2030년까지 유럽 매출을 지금의 4배로 키우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와, 4배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었나요? 네, 올해 6월부터 프랑스의 대형 유통 채널이죠. 까르푸아하고 르클레르의 입점을 시작했어요. 이걸 시작으로 서유럽이란 남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려는 거죠.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제2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인기 많은 신라면 툰바 같은 제품들을 이제 직접 생산하고요. 유통망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유통망이요? 네. 올해 4월에는 월마트 1000개 점포 입점을 완료했고 2분기부터는 코스트코나 크로거, 샘스클럽 같은 다른 주요 유통 채널들로도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들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유명 디저트 카페 노티드 아시죠? 거기랑 협업해서 바나나 키크림 도넛을 출시했는데 이게 현지에서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아, 저 그거 기사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뉴욕에서는 유명 한식당들하고 같이 서울 인더 시리라는 행사도 열었고요.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K푸드 문화를 좀 알리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식품 판매 외에 다른 활동도 있다고요? 네, 좀 흥미로운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K스마트팜 시범 온실을 착공했어요. 이걸 앞으로 중동시장 수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요. 또 RSPO라고 지속가능한 파뮤 사용 인증이나 이슬람 시장 공략을 위한 할랄 인증처럼 각 지역의 어떤 규제나 요구에 맞춰서 글로벌 품질 인증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종합해 볼 때 농심의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신라면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겠죠. 두 번째는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현지 생산 기지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능력. 네. 세 번째는 신라면 툰바나 메론킥처럼 계속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내놓는 그런 혁신 역량. 그리고 네 번째는 특정 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해외 매출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 방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메론킥이나 신라면 툰바처럼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좀 염두에 둔 그런 신제품 출시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라면이라는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걸 좀 낮추기 위해서 스낵 부문을 제2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그런 전략도 엿보입니다. 아, 그 예전 인기 제품들을 다시 내놓는 레트로 마케팅 같은 것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R&D 실적 목록 같은 걸 보면 B2-9이라고 라면 스낵이 있었고 클레오파트라 포테토칩, 그리고 오리지널 농심라면 같은 것들을 재출시했거나 계획 중인 걸로 나와요. 이게 이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브랜드 스토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려면 생산 능력, 즉 캐패가 중요할 텐데요. 현재 생산 능력은 어떻습니까? 국내에는 안양, 안성, 아산, 구미, 부산까지 총 5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있어요. 이게 무려 17년 만에 새로 짓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17년 만에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라면을 5억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요.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는 어떻게 되죠? 해외에는 미국 LA에 공장이 2개가 있고요. 중국에는 상해, 심양, 청도, 그리고 백산수를 생산하는 연변까지 총 4개의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추가 계획도 있나요? 네,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미국 동부 지역에 제3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생산 능력 확보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R&D 투자도 중요할 텐데요. 네, 농심이 국내 라면 3사, 그러니까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중에서 R&D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37억 원을 R&D에 투자했는데요. 이게 매출액 대비로 보면 약 0.8%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죠. 식품 기업들한테는 항상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큰 숙제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핵심 원재료인 소맥분, 밀가루 같은 경우는 2025년 들어서 국제 시세는 한 7.1% 정도 내렸거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은 오히려 오른 측면이 있어요. 여러 유통 구조나 정책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묘는 어떤가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또 다른 주요 원료인 파묘는 최근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의 재고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인도가 다른 대체 식물성 기름 수입을 늘리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분쟁이라든지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럼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상반기의 실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7,6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6%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성장률이 조금 아쉬운 편이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해외 매출은 상장했다고 하셨는데. 네, 해외 매출은 한 4.7% 성장하면서 괜찮았는데 국내 라면 시장이 좀 부진했고 또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성장폭을 좀 제한했습니다.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886억 원을 기록했고요. 재고자산은 6월 말 기준으로 3,242억 원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가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인 편인가요? 재무 건전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2025년 6월 말 연결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35.4%거든요. 네. 이건 제조업 평균이랑 비교하면 훨씬 낮을 수준이고요. 전년 말 34.6%에 비해서 아주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안정적입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도 양호하고요. 현금은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나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이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금융 상품까지 합친 금액이 약 6,55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와, 6,550억 원이요. 네, 이렇게 현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꾸준히 쌓은 결과 이익잉여금도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2조 5,123억 원에 달하고요. 현금 흐름은 어떤가요? 돈은 잘 돌고 있습니까? 네, 현금 흐름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 영업활동, 그러니까 본업을 통해서 1,543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고요. 반면에 공장 설비 투자 같은 투자 활동으로 1,091억 원이 나갔고 또 배당금을 주거나 리스 부채를 갚는 등 재무 활동으로 230억 원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 번 돈으로 투자도 하고 주주들한테 돌려주기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배당 같은 거요? 농심은 3년 단위로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인데 이걸 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기 순이익의 25%를 배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면 꽤 높은데요? 네, 그리고 또 실적이 어떻든 간에 최소 주당 5천 원의 배당금은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배당의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혹시 주가에 좀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은 없을까요?
뭐 오버행 리스크 같은 거 말이죠. 그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농심이 2024년에 1,385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EB라고 하죠. 이걸 발행했습니다. 교환사채요? 네.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 이 경우는 농심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 교환되는 조건입니다. 교환 가격은 주당 46만 1,500원이고 만기는 2029년 9월이에요. 그 자금은 어디에 쓰나요? 이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부산 신공장 건설이나 물류센터 신설 같은 데 사용될 예정이고요. 다만 나중에 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시장에 좀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오버행 리스크인데 이건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심그룹의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가 농심 지분을 32.72%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농심 아래에는 미국 법인이나 중국 법인 같은 총 14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해서 여러 국내외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농심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이슈들도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블랙핑크 제니 씨가 해외 방송에서 새우깡이랑 바나나킥 좋아한다고 언급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판매량도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농심이 이 기회를 또 살려서 바나나킥의 형제 제품격인 메론킥을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출시하면서 킥 시리즈 라인업을 강화했고요. 또 8월 말부터는 넷플릭스 시리즈였던 기생수 더 그레이, 그 캐릭터를 국내외 제품 포장지에 활용하는 그런 협업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외부 환경 변화 영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하면요?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산 라면 같은 데다가 1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생산 물량 전체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농심은 이미 미국 LA에 공장을 2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현지 생산 능력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쭉 종합해서 농심에 대한 투자 매력 포인트와 또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긍정적인 측면, 투자 포인트부터 보면요. 첫째는 뭐니 해도 글로벌 K푸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는 점. 둘째는 미국 현지 공장이나 또 부산에 짓고 있는 수출 전용 공장처럼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다는 점. 네. 셋째는 신라면 툰바처럼 기존 브랜드를 활용해서 프리미엄이나 퓨전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넷째는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다섯째는 한류 확산에 따른 K푸드 전체의 인기 상승 효과. 여섯째는 유럽이나 남미 같은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잠재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배당과 탄탄한 재무 안정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매출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신라면이라는 반일 브랜드에 좀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일 거고요. 둘째는 밀가루나 팜유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원자재는 항상 변수죠. 네, 셋째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루찬, 일본에서는 토요수이선, 또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도미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고요. 넷째는 해외 공장 운용이나 부상 신공장 건설처럼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이 좀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농심을 요즘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목표 주가 같은 것들 말이죠.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조금 낮춰잡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50만 원을 제시했던 곳이 46만 원으로 낮춘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아무래도 해외 매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오늘 농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신라면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건 분명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라든지 또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부담 같은 과제도 안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이나 남미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앞으로 농심의 성장을 좀 좌우할 것 같고요. 꾸준한 R&D 투자와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K푸드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같은 외부 변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글로벌 영토 확장과 내실 다지기,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농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